예. 이번에 발생한 조류 독감이 H5N8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H5N8은 조류 독감 이름입니다. 이때 예. 이제 H와 N은 그 바이러스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아, H는 18종류가 있고요. N은 11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 H1N1, H2, N5 뭐 이런 종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18개, 11개가 있으니까 198개 조합이 가능한데 그중에 하나인 H는 5, N은 8, 8번 이렇게 해서 이름이 H5N8 이렇게 예. 조류 독감 이름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학자분들이 아니시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이름은 그렇다 치고 이게 그럼 사람한테도 옮겨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사람한테도 혹시 병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겁니까? 이 경우는? 일단 조류 독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예. 조류 독감은 기본적으로 조류와 사람을 다 감염시킬 수 있는 원론적으로는 다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H5N8인 경우에는 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을 감염시킨 예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H5N1인 경우에는 사람도 감염시키고 조류도 감염시킨 경우가 있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H7N9인 경우에도 사람과 조류를 다 감염시킨 적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류 독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H5N8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사람을 감염시킨 적이 없고 추가로 아마 돌연변이가 더 생기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감염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류 독감은 종류에 상관없이 열에 매우 약해서 75도에서 5분 정도 가열하게 되면 뭐 식용으로 드시거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는 어쨌든 가열하면 먹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례는 없지만 변이가 되면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뉴스에 따르면 이번 그 조류독감 같은 경우 혹시 우리나라에 남은 토종어가 된 게 아니냐. 외부에서 옮겨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조류 독감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한 6, 7차례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조류 독감은 항상 늦가을에 시작해서 다음 해 늦봄 정도에 끝나는 계절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철새 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저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 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조류 독감은 하나같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이 되거나 여름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초여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초여름이고 20도가 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재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철새에 의해서 온 계절성이기보다는 그때 왔던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아있다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국내에 잔존하고 있다가 어떤 적당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게 확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전부 이제 토착화된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 동남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우리도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 토착화가 되게 되면은 연중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당국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 토착화됐던 것들이 우리한테 전이가 넘어온 거고 이제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토착화가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정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변이 가능성도 우리나라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잠복을 하고 있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지만 머물러 있으면 변이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는 사람을 감염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중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감염 사례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인데 토착화가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리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늦가을, 겨울 이렇게 유행할 때의 환경과
날씨가 더워졌을 때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 이 바이러스들이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이가 잘 생긴다든지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람을 감염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도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농장에서 처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다 어마어마한 닭을 살처분을 해야 하니까 그 피해 같은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이런 어떤 살처분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결국 중국 같은 데서나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이 백신의 사용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동물에게 뭐 인간적인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백신이 사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변이를 촉발시키게 되고 또 이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게 되면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염이 된 조류인 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좀 더 용이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면 살처분이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살처분을 하느냐? 살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면 감염된 조류가 마치 바이러스를 생성하는 공장처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확산이나 빠른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해서 살처분을 한 다음에 그것이 공장처럼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살처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살처분이 가장 인간에게 안전하고 실제로 조류도에게도 일부는 살처분을 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위해서는 오히려 인간적인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고 잘못해서 엉뚱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저항력 같은 것들을 바이러스에 줘서 오히려 변이만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거 그러면 아예 발병이 안 되게 어떤 최초에 발생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백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방법 이런 건 없나요 전혀?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성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는 있는데요. 예.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규모로 사육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키운다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제 야생의 조류, 굉장히 뭐 편하게 살고 있는 야생의 조류들도 감염이 되어서 대규모로 죽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역학 조사를 해서 이동 통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산 방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것처럼 초기 대응이 전체 국면을 거의 결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조치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교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사육 환경이 너무 막 빽빽하고 밀접한 그런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 같은 데서만 유난히 좀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키우는 게 비슷하고요. 미국도 비슷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만 발생하고 딴 데는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일본에도 빽빽하게 키워도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게 키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에서 아주 편하게 키워도 야생 조류들이 감염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존재하면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증식하게 되면 한 마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순식간에 대규모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만 차이가 있지. 그 자체가 꼭 감염을 쉽게 유발시킨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게 중국에서
그 이른바 신조류 독감이겠죠.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아까 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단백질의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게 H7N9인데 감염자 41%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게 토종인지 어쩐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어쨌든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정부 당국이 해야 할 부분, 지금 부족한 부분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7N9는 WHO가 지정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굉장히 WHO가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무시무시한 거네요.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H7N9은 감염을 시키게 되면 조류에는 병원성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접촉한 사람에게서만 병원성이 나타나고 사람이 거의 40%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조류가 이동이 된다거나 어디로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성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H7N9은 주로 중국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재래시장의 생닭이나 이를 조리하는 조리사들이 주로 감염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염된 조류에서 사람으로는 옮겨 붙는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중국에서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일단 중국에서만 발생하니까 중국을 여행하는 분이나 중국에서 유입하는 분들에게 공항에 입국할 때의 그런 항공기 내에서의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는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국내에 출입국하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메르스나 조류독감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이 되면은 본인이 그런 증상이 생기면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국자에 대한 교육, 검역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분자세포병리학과 교수셨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독감이 H5N8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H5N8은 조류독감 이름입니다. 이때 이제 H와 N은 그 바이러스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H는 18종류가 있고요. N은 11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H1N1, H2, N5 뭐 이런 종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개, 11개가 있으니까 198개 조합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인 H는 5, N은 8번 이렇게 해서 이름이 H5N8 이렇게 조류독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분들이 아니시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이름은 그렇다 치고 이게 그럼 사람한테도 옮겨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사람한테도 혹시 병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겁니까? 이 경우는? 일단 조류독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전이가 넘어온 거고 이제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토착화가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정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변이 가능성도 우리나라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잠복을 하고 있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지만 머물러 있으면 변이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는 사람을 감염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중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감염 사례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인데 토착화가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리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늦 가을 겨울 이렇게 유행할 때의 환경과 날씨가 더워 고기는 어쨌든 가열하면 먹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례는 없지만 변이가 되면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뉴스에 따르면 이번 그 조류독감 같은 경우 혹시 우리나라에 남은 토종어가 된 게 아니냐. 외부에서 옮겨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조류독감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한 6, 7차례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조류독감은 항상 늦가을에 시작해서
다음 해 늦봄 정도에 끝나는 계절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철새 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저 예.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 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조류독감은 하나같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이 그렇죠. 되거나 예. 여름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초여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초여름이고 20도가 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재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철새에 의해서 온 계절성이기보다는 그때 왔던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아있다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국내에 잔존하고 있다가 어떤 적당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게 확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전부 이제 토착화된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 동남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우리도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 토착화가 되게 되면은 연중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당국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 토착화됐던 것들이 우리한테 조류독감은 기본적으로 조류와 사람을 다 감염시킬 수 있는 원론적으로는 다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H5N8인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을 감염시킨 예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H5N1인 경우에는 사람도 감염시키고 조류도 감염시킨 경우가 있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H7N9인 경우에도 사람과 조류를 다 감염시킨 적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류독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H5N8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사람을 감염시킨 적이 없고 추가로 아마 돌연변이가 더 생기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감염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류독감은 종류에 상관없이 열에 매우 약해서 75도에서 5분 정도 가열하게 되면 뭐 식용으로 드시거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